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정적이고 차가운 캔버스 위 오직 수직과 수평선, 그리고 검은 선, 빨강, 파랑, 노랑의 단호한 색블록. 맞습니다. 바로 피에트 몬드리안의 추상화예요. 이 그림은 단순함 속에 강렬한 조화를 담고 있죠. 잠깐 몬드리안의 구성 시리즈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피에트 몬드리안, 이 네덜란드 화가는 20세기 초 데스틸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의 구성 시리즈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 그림들은 정말이지 단순함의 극치예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죠. 몬드리안의 구성은 검은색 수직과 수평선으로 캔버스를 나누고 그 사이를 빨강, 파랑, 노랑 같은 원색 블록이나 흰색, 회색으로 채운 추상화입니다. 장식이나 감정 표현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세상의 본질, 즉 조화와 균형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려 했죠. 이 그림들은 단순해 보여도 보면 볼수록 묘한 끌림이 있어요. 마치 퍼즐처럼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상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옷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입고 움직이고 또 거리를 누비게 된다면? 와, 대체 누가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요? 미술과 패션의 경계를 무너뜨릴 생각을 한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이름, 패션의 천재 이브 생로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성들에게 자유와 권력을 입히고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허문 천재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의 매혹적인 세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시대를 뒤흔든 혁명 그 자체였어요. 자, 그럼 이 한 장의 그림이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불꽃을 튀겼고 그 불꽃이 어떻게 패션의 역사를 바꿨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1936년 알제리 오랑에서 태어난 이브 생로랑. 이 아이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하고 놀 때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드레스를 스케치하고 있었거든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17살에 파리로 온 생로랑. 마른 체구의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존 패션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듯 야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그 편집장 미셸 드 브랭호프를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 스케치를 본 편집장은 깜짝 놀라면서 그를 당시 패션계의 거장 크리스티앙 디올에게 소개합니다. 디올은 이 젊은 청년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게 되죠. 섬세한 감성, 대담한 상상력, 그리고 시대를 앞서는 스타일. 1954년 18살의 생로랑은 디올 하우스의 어시스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올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고 직접 멘토링하며 키웠죠. 이건 마치 영화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생로랑은 디올 밑에서 열심히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인 1957년 패션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크리스티앙 디올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패션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디올은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할 것이다. 디올 하우스가 21살의 이브 생로랑을 차기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한 것입니다. 21살이라니.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나이 아닌가요? 패션계 전체의 시선이 이 어린 디자이너에게 쏠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패션 하우스를 이끌 인물이 겨우 대학생 나이라니. 과연 이 소년이 디올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까? 너무 어린 건 아닌가? 디올 하우스는 이제 끝났다. 역사상 전례 없던 사건으로 회의적인 시선들이 쏟아졌고 21살의 생로랑이 느꼈을 부담감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1958년 생로랑은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로 데뷔하며 첫 컬렉션 트라페즈 라인을 선보입니다. 이 컬렉션은 디올의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더 젊고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컬렉션은 디올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 아니라 생로랑을 단숨에 스타 디자이너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젊은 천재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생로랑은 자신이 진짜 천재임을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시련이 따랐습니다. 1960년 생로랑은 알제리 전쟁으로 군대에 징집됩니다. 그런데 그의 섬세한 성격과 군 생활은 도저히 맞지 않았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와중에 디올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를 해고한 거예요. 천재를 이렇게 내칠 수가. 생로랑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곧 반격에 나섰습니다. 디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소송에서 얻은 자금으로 그는 자신의 길을 개척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이브 생로랑 YSL이죠. 1961년 생로랑은 YSL을 론칭하고 1962년 첫 컬렉션을 선보이며 그는 패션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여성복의 경계를 허물며 여성에게 힘과 자유를 부여하는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고 세상을 읽는 철학자였습니다. 이브 생로랑은 단순히 옷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는 문화를 창조했죠. 그렇게 1960년대 중반 생로랑은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철학을 정립해가고 있었습니다. 패션은 반드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이 신념을 가지고 그는 거리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관에서 영감을 찾았어요. 1965년 파리의 아틀리에. 이브 생로랑은 한 장의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피에트 몬드리안의 구성 시리즈였죠. 그리고 그는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여성이 입어야 할 옷의 모습이라는 것을. 복잡한 장식도 불필요한 디테일도 없는 순수하고 강렬한 아름다운 말이다. 1965년 9월 생로랑의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드디어 6벌의 몬드리안 드레스가 등장합니다. 관객들은 숨을 멈췄어요. 단순한 울 소재의 A라인 드레스 위에 몬드리안의 선과 색이 살아 움직였죠. 검은 선은 모델의 몸을 따라 우아하게 흘렀고 빨강, 파랑, 노랑 블록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 기자들이 생로랑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이것은 패션인가 아트인가? 당신은 몬드리안을 표절한 것 아닌가? 생로랑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나는 몬드리안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의 예술을 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드레스의 파장은 어마어마했어요.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이었죠. 전 세계에서 모조품이 쏟아졌어요. 고급 레플리카부터 대중적인 복제품까지 몬드리안 드레스는 패션계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YLS 브랜드의 매출은 이 드레스 덕분에 약 20% 이상 급등했어요. 이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입니다. YLS는 단순한 럭셔리 브랜드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우뚝 섰죠. 이 드레스는 YLS의 브랜드 가치를 예술과 혁신의 대명사로 만들었고 오늘날 YLS는 연간 30억 유로, 약 4조 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럭셔리 제국으로 남아있죠. 이 드레스는 패션과 예술의 융합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이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만들었는데요. 이브 생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가 그 시작점이었던 거죠. 1960년대 중반 작은 파리 아틀리에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예술적 실험이 60년 후 연간 4조 원 매출의 글로벌 럭셔리 제국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 시작점에 몬드리안 드레스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생로랑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몬드리안은 무엇인가요? 미술관 벽에 걸린 그림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영감을 당신의 일상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21세 청년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냈듯이 여러분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아이디어를 지금 아마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